1차 DNA 검출도 어려워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컸었는데요. 결국 용의자가 이렇게 초등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제 저희 취재기자가 좀 자세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자백을 하고 혐의를 다 인정한 거죠? 네, 뭐 일단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탐문 조사 등을 통해서 이 아이들한테 이야기에 이른바 자백을 받아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이었던 것은 3, 4호 라인 출입문 앞에 있었던 CCTV를 이제 분석을 했더니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목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옥상에서 이 중에 한 학생의 신발 지문, 그것을 우리가 족족이라고 하는데, 족족이 이제 일치함을 이제 파악을 하고, 결국은 탐문조사 끝에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백에다가 이제 족적까지 일치를 했다면 이제 거의 이 초등학생이 확실시가 되는데 이 사건 발생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 8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초등학생의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경찰이 접촉을 해서 부모가 처음 알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일단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면밀한 수사가 이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아이들의 진술 자체가 이른바 낙하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름 타당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수사관이 꼭 밝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정직하고 하지만 저는 이제 청소년 범죄 등을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청소년들을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는 시대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좀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시죠?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즉 13세, 12세 아이들이 정말 철 모르는 아이들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면담을 하거나 이른바 비행 청소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하나의 미끼로 해놓고 그 오토바이를 비슷한 12세, 13세 아이가 훔치면 이 아이의 부모와 이 아이가 직접 소위 말해서 딜을 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이와 같은 초등학생도 저는 상당히 면담을 해봤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맑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의 낙하 실험도 정말 사실인지 등등이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꼼꼼히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이제 초등학생 자기가 이제 낙하 실험을 하다가 벽돌을 던졌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초등학생이 정말 고의로 그랬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질 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4학년생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앞서 브리핑에서 촉법 소년법을 적용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촉법 소년법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법에 보면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세 미만자는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4세 미만자들도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이번 사건 같이. 그 경우에 10세에서 14세까지는 소년법을 적용해서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피혐의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지금 10살이잖아요. 10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호처분 중에서도 제외되는 처분들이 많아요. 일단 수강명령이라는 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사회봉사명령 10세 어린이한테 사회봉사명령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소년원 송치도 되지 않아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보호관찰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단기소년원 처분 정도가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이가 지금 말하는 진술이 사실인지 그 의미가 뭐냐면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으면 던져도 맞아도 어쩔 수 없지. 그럼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인정이 되고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낙하 시험을 했다면 통상 성인이라면 고의범 인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 성인이면 벽돌을 던지면 지나간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가 가능한데 이 아이들이 10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말 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던졌다면 그렇다면 고의범까지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상되는 건 보호관찰이나 아니면 그냥 부모님에게 돌려보내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관건은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초등학생의 말이 진술이 사실인지에 대한 이제 경찰에 좀 조사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사를 펼치게 되는 건가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지금 뭐 과학 실험에서 배웠다라고 하니까 그 최근에 뭐 인구에 회자됐던 아이들 사이에서 이슈인가에 있어서 예. 한번 뭐 확인이 뭐 필요하다고 이제 보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아이들이 이 옥상에 그야말로 이번에 처음 올라갔는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그 밀폐된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공간이었는지 예. 또 그래서 뭐 관련되어 있었던 뭐 주변에 이렇게 뭐 투하 장난 같은 것은 뭐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뭔가 예. 좀 탐문 조사가 그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진술에 대한 그 신빙성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판단 자체가 법원에서도 좀 이렇게 일관되지 않습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조사자가 이른바 회유와 네. 예를 들면 제시성 질문에 그 10살 정도 아이가 이렇게 사실 현혹돼서 답변한 것이다. 네. 그럼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에서 사실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얼만큼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예를 들면 신뢰할 수 있는 자가 함께 동석을 해서 예. 그야말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 전문가가 10세 정도니까 그 아동 전문가가 같이 동석한 경우에 사실은 그 신빙성의 확보를 뭐 인정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말 이 아이가 낙하 실험과 포함돼서 이번 일련의 사건에 있어서의 진술의 그 신빙성을 어떻게 그 법관이 판단을 할 것인가. 예. 뭐 이것이 일단은 지금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만 그것을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도 송치를 해야 되니까 예. 송치에 있어서 일단 뭐 죄명은 뭐 나름대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얼만큼 신빙성을 인정할 것인가 또 소년부 그 판사 입장에서도 뭐 일단은 어느 죄에 의뢰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하나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슈들이 되지 않나 보입니다. 지금 옥상에 올라간 게 초등학생 3명인데 이제 한 명은 자기가 이제 던졌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하고 또 이 가운데 한 명은 자기가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진술이 좀 오락가락한다고 해요. 이 3명의 또 이 진술도 맞춰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결국은 이제 네. 이 아이들 3명이 다 어떤 사실이 있었고 어떤 행태가 있는가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유불리에 대해서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과연 밑에 사람이 있었는가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면에 있어서도 예. 지금 한 학생의 얘기에 의하면은 저 사람이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벽돌을 던진 학생은 분명히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인지하고 거네요. 있었는데 예. 그렇다고 본다면 8일까지 숨기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지금 보였다는 거라고 하는 점을 보면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서 과연 그냥 순수하게 낭만적인 10세, 12세로 우리가 봐야 함이 적정한 것인지 왜냐하면 다른 나라 등에 있어서는 형사 미성년자를 8세까지 낮춘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 그 사회의 일정한 뭐 기준과 동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예. 이 소년법이 만들어진 그 연도가 우리나라는 1963년도입니다. 예. 근데 그때의 그 아이의 기준과 지금처럼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많이 이렇게 입력되는 것은 예. 상당히 좀 아이의 그 연령 기준을 더 낮춰야 그 당시에 미성년과 비슷한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논란이 좀 되지 않는가 보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누군가가 맞았던 거를 인식했다라는 건 고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던질 예. 당시에 예. 밑에 사람이 있고 내가 던지면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만 고의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람이 맞은 걸 인식하고 처벌에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죄명이 일단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건 이제 죄질의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수많은 보호 처분 중에 좀 더 중한 보호 처분으로 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게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예.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살인의 의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세 아이의 진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아이의 진술이 지금 일단은 지금 일치하지 않고 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예. 이 3명 아이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이게 살인죄가 인정이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과실치사죄가 인정이 될지 예. 그 부분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우리의 그 현행법상 촉법 소년법에 의하면 지금 이제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책임은 민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죠?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어머니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논란이 될 만한 것은 벽돌을 던진 아이 말고 나머지 2명의 부모님에게도 책임이 인정이 될까가 사실 이 사안에서는 제일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벽돌을 던지지 않는 아이들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낙하 실험해서 실수로 같이 떨어뜨린 거라면 그 교수들 사이에서는 과실범에서는 공동정부에 안 된다고 하지만 예.
사실 그 실제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나머지 두 아이들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 나머지 두 아이들의 부모님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형사법이 아닌 좀 네, 민사법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겠네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상.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좀 말이 어렵습니다. 촉법 소년법, 네. 촉법 소년법. 지금 뭐 외국에서는 8세 이하로 적용을 한다고 하고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촉법 소년법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촉법 소년법이 아니고 소년법입니다. 예. 그 중에서 10세부터 14세 미만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촉법 소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정한 보호 처분을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비행 청소년의 그 행태가 외국 같은 경우는 성년과 거의 다름이 없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개선 교화의 그 가능성보다는 일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 예. 나서 뭐 여러 가지 그 보호 처분이라든가 뭐 감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이 계속 재범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 않고서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이른바 형사 미성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예. 계속 국가가 방치하는 꼴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소년범의 성인화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오히려 그 개입 자체가 이 하한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뭐 예. 이것이 이제 그 외국에서의 근본적인 주의 주장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도 그 촉법 소년의 그 기준은 좀 낮아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빈발하는 그 청소년 범죄의 그 양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뭐 지능화되어 있고 치밀화되어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예. 사회의 발달 성숙도에 맞추어서 하한선도 더 낮춰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예. 주장도 저는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형사 미성년자하고 지금 촉법 소년 두 가지 얘기를 하면요. 형사 미성년자 낮춰야 된다는 논의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4세 미만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게 되잖아요. 예. 근데 형사 처벌을 14세 미만, 13세, 12세로 낮춰서 과연 아이들을 그냥 처벌만 하는 게 또 능상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이후에 언젠간 사회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회 복귀를 할 때 재사회화 과정을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예. 처벌하는 연령만 낮춰서 무조건 처벌을 하는 게 아이들을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도움이 되느냐. 물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범행 연령이 굉장히 낮아지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4세 미만 같은 경우도 굉장한 강력범죄가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아이들을 무조건 나이가 어려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서 무조건 빨리빨리 얘네들 많이 처벌을 하자 쪽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분명히 가지고 예. 다만 이제 그런 같은 일부의 아이들이 하지만 본인들이 처벌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악용하려고 하는 상당히 지능화된 그 촉법 소년들은 우리가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예. 그냥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이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초등학생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촉법 소년법에 대한 개정 문제, 이 문제가 다시 한번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사건, 캣맘 사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